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택시 기사들이 돈을 얼마나 버냐? 왜 택시,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가 지금 같은 시기, 앞으로 미래의 개꿀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자, 2월만 좀 지나면 대학생들 복학하고 조금 더 돌아가기 시작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2월 정도만 좀 버티십시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마주하냐. 자, 1인당 근로소득 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보시면 우리가 소득 상승이 이제 거의 멈춰가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일본으로 봐도 그렇죠. 즉 우리도 지금 3만 불을 넘고 이제 꽤나 올라왔지만 거의 체력을 다 쓴 느낌. 아마 세상을 이제 사회생활을 한 3, 40년 하신 분들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지금의 뭐 내수 경제, 뭐 우리가 수출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내수에서 살아가면서 그 경제가 아마 한 10년, 20년 전보다 좀 침체된 느낌이실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막 사회에 왁작왁작거리고 막 사람들이 막 도전하고 돈 벌려고 하고 서로 막 그런 게 많았고, 오히려 지금은 좀 지키려고 하고 덜 쓰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성장이 멈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성장이 멈췄으면, 소득이 증가가 거의 멈췄으면 물가 상승도 멈춰야 되는데, 자, 물가 상승을 멈추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것들이 많이 목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라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질 못하죠. 네,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다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님이나 많은 부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집값은 오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혀요. 대한민국이 가까운 시점에 오히려 물가 상승이 좀 심합니다. 2010년대 중반보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이 사실 좋았죠. 시기상으로는. 집값은 안 오르는데 계속 내리는데 오히려 물가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참 좋았다. 근데 그 시절은 이제 다시 오진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흐름으로 보면 성장, 소득 상승은 멈췄고, 그런데 물가 상승은 아직 멈추지 않아서 삶이 팍팍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쓸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많이 뉴스나 뭐 사회 경제 면에서 도배되는 게 저성장 시대. 자, 우리는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가는 거예요. 네, 뭐 누가 어떤 뭐 대통령이 잘못했고 정치인이 잘못했고, 자, 그런 거보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국가 구조라는 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조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 이미 일본이 지나갔죠. 일본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동안 일본 계속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거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본은 이미 몇십 년 동안 저성장이었다가 가까운 시점에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 갔던 그 저성장의 시간을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거의 산업이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역성장, 저성장. 그래서 건설업을 비롯해서 내수시장, 일반 소비, 뭐 관광, 전체적으로 그냥 다 역성장이나 저성장을 하고 있다. 뭐 보시면 소비 위축의 건설은 역성장. 네. 그다음 내수 침체 직격탄 농어촌. 내수시장 사회 전반이 그냥 이런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경제가 누구 때문에 나빠진다, 뭐 그럴 건 필요 없고, 그냥 흐름상으로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든다. 다만 그 상황에서 우리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공공의 대중교통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쪽은 지금 피바람이 불죠. 네. 자, 이건 이제 그 기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쭉 퍼진 서울 기준으로 이제 택시의 매출 정도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과연 택시 기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심지어 1억 이상 매출 찍었다라는 게 과연 허풍일까? 예, 택시가 돈 많이 번다는 거 허풍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글쎄요. 저는 돈 한 1억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뭐 딱히 뭐 직장 잘 다니면, 좋은 직장 다니면 상관없지만 직장 변변치 않고 뭐 애매하게 내가 이 직업으로 한 10년, 20년 일하면 나중에 이제 소득이 한
연봉이 8,001억 올라가고 뭐 그런 직업 아니면 저는 개인 택시 하는 거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한 여유 자금 1억만 있으면 뭐 그걸로 바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면 조금 대출 받아서 하든지. 네, 이게 실제 작년 24년의 서울 기준 택시 통계입니다. 다만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정확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약입니다. 대략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서울의 48,000이니까 개인 택시 기사님이겠죠. 48,800명 기준 약. 그 다음에 카드 기준으로 4,800 이상. 현금 아니고 카드만으로 카드 결제 4,800만 원 이상 죄송합니다. 4,800만 원 미만 매출이 25,500명. 52%입니다. 그 다음 반대에 4,800만 원 이상 연매출이 19,900명, 약 40%입니다. 그래서 절반 조금 안 되는 숫자가 4,800 이상이고 절반 조금 더 넘는 숫자가 4,800만 원 미만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이게 통계상으로는 나이 정도로는 안 나오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70 넘으신 분들은 굉장히 매출이 적을 겁니다. 그분들 보면 이제 저도 그분들을 많이 보고 얘기 듣고 하는데 일을 많이 안 하세요. 하루에 뭐 나오셔서 5시간, 6시간만 한다든지 아니면 한 주에 뭐 휴무를 2번, 3번씩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렇죠. 뭐 70 넘으셨으면 뭐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자리 잡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뭐 딱히 내외가 계시거나 아니면 혼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돈이 딱히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안 벌어도 또 나머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내가 버는 거 해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안 하시는 거죠. 그냥 건강사만 나오셔서 대여 시간 하고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돌아가는지 어차피 연세 드신 분들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근데 일 없는 사람들은 다 집에만 있죠.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개인 택시는 괜찮다. 네, 어차피 집에만 계시고 경로당에만 다니시고 그 비슷한 데만 다니면 삶이 무료하시잖아요. 근데 택시 하시면 무료할 일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오면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볼 수 있고 또 도로에 운전하면 별 희한한 인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 사람이 또 이제 막 생기가 돌거든요. 사람이 너무 여유 있고 그러면 너무 나른해지고 그래요. 네, 생기도 없고 조금 스트레스 받고 좀 도라이 같은 인간들도 좀 만나고 이래야지만 네, 생기가 돌죠. 그 도라이 제일 많은 인간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죠. 도로 자동차들 핸들 잡은 인간들. 그래서 은근히 스트레스도 받아서 삶이 좋아요. 마치 미꾸라지에 메기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서 저 4,800만 원 미만 매출이신 분들이 뭐 못 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번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일을 적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자, 그러면 4,800만 원 이상으로 한번 보시면 자, 40% 그리고 카드 기준으로 월 매출 400 이상인 분들이 23,200명, 47%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죠. 자, 4,800 이상 그다음 8천만 원 미만 매출을 올리신 분들이 17,500명입니다. 약 35%예요. 적어도 이 35%라고 하면 도시근로자 소득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소득이 한 3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4,800 이상 매출이잖아요. 4,800 이상 매출에서 한 25% 빼고 나면 대략 한 3,000 중반 정도가 되죠. 그래서 택시에서 본다면 적어도 한 47% 서울 기준으로 개인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더 벌어요. 네, 실제. 이건 통계상으로 이미 다 카드 매출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1월 부가세 신고 아마 자료 바탕으로 나온 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택시가 돈 못 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적어도 절반 기사님들은 도시근로자 소득만큼 그 가처분 소득 실제 세금 낼 거 다 내고 순수하게 네,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남는다. 그거보다 더 번다라는 거죠. 도시근로자보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못 버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절반 정도가 그분들 중에서도 일 자체가 못 버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거나 뭐 여러 이유에서 안 버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택시는 나가서 그냥 운전을 하면 돈을 못 벌래야 못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벌면 범죄거든요. 택시는 나가서 만약에 돈을 못 벌면 범죄예요.
왜냐? 빈차 누르고 무조건 그냥 서울 돌아다니면 서울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빈차 켜고 돌아다니면 손님이 무조건 타요. 시간당 매출이 최소 한 14,000원, 15,000원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 14,000원, 15,000원 기본 매출도 안 나온다는 건 내가 승차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예 손님을 안 받고 막 승차 거부를 하는 거죠. 그건 오히려 불법이죠. 그래서 택시는 나와서 돈을 못 벌면 불법이에요.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빈차등 켜고 가면 시간당 14,000원, 15,000원에는 무조건 찍혀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8,000 이상. 나름 이 정도면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8,000 이상 1억 미만이 3,300명.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48,800명이라고 할 때 대략 한 6.7% 정도. 괜찮죠? 8,000 이상이 6%, 6, 7%예요. 3,300명. 그러면 이 정도 분들은 네, 실소득 기준으로 한 대략 한 6,000에서 6,500에서 그다음 뭐 좀 많으신 진짜 쥐어짜고 하시는 분들은 한 7,000 후반, 8,000 초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게 개인 택시를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만 3,000분이 넘게 있어요. 택시가 소득이 많은 분들이 꽤나 된다라는 게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직장인 기준으로 이건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그 연봉 기준으로 1억 이상이 직장인의 약간 꿈의 연봉 비슷한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택시에서도 한국에서도 연봉 1억이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거의 뭐 최상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개인 택시에서 1억 이상 매출을 찍는 분이 서울 기준으로 한 600명 전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 대비로 보면 한 1.2%, 600명, 48,800명 중에서 600명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순익으로 거의 한 7천 후반 이상을 남기시는 분이죠. 그리고 거의 최상위군이 1억 40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0.6%. 그리고 대당 평균 운행 수익은 약 5천만 원 전후고 그다음 월 평균으로 내면 단순히 한 420. 그러면 420 매출 찍고 평균 찍고 그중에서 이제 한 300 초중반으로 하면 딱 도시근로자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 1억 이상이 139만 명. 그래서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하면 한 6.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 한 8천 이상으로 해서 본다면 얼추 맞죠. 물론 이제 1억 이상으로 보면 우리가 한 1.2%고 일반적인 직장인은 6.7%인데 대신 우리는 사실은 뭐 자영업이기도 하고 자유롭잖아요. 내가 뭐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크게 일에 대한 제약이 없고 뭐 상사도 없고 물론 뭐 1억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성실하게 부지런히 계속 일을 하시는 거겠지만 적어도 그 자유로움을 포함하면 사실은 저는 일반적인 직장에서 근로해서 거의 1억 버는 것보다 개인 택시로 1억 버는 게 훨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개인 택시로 돈을 적게 번다? 못 번다? 전혀 아닙니다. 네. 많이 벌 수 있는데 일단 안 버는 분들은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나이가 드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거나. 그래서 택시 일을 적게 하시는 분들, 개인 택시 기사님들. 어차피 개인 택시는 여유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투잡하거나 이제 와이프분이 뭐 식당을 하거나 그런 걸 도와주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니면 부인 앞으로 해서 뭐 사업체가 있거나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어차피 우리 앞으로도 4대 보험만 안 들어가면 상관없으니까 네,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은 애초에 일을 적게 하셔서 적게 버는 거지 우리는 적어도 시간당 매출은 그냥 14,000원, 5,000원은 기본으로 나온다. 네. 그리고 그것도 최소인 거고 악착같이 하시는 분들은 8,000 이상 뭐 매출을 찍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잖아요. 근데 솔직히 1억 이상 매출을 찍는 건 목숨이 조금 위태로울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장시간 근로이긴 한데 그래도 뭐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매출이 많은 분을 보면 2억이 넘는 매출인 기사님이 계십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참고로 지금 택시가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상태죠. 그래서 20대 30대들이
걔들은 진짜 체력 괜찮잖아요. 막 PC방 가서 막 며칠씩 잠도 안 자고 그런 체력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히려 마치 운전하는 걸 재미처럼 생각해서 진짜 앉아서 운전하는 걸 개인 택시 딱 사서 한 3 년, 5 년만 열심히 해 버리면 걔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젊을 때 그렇게 돈 벌어서 뭐 아파트를 사 놓는다든지 뭔가를 하면 괜찮죠. 그래서 절대 개인 택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게 뭐 돈을 못 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1억 이상 수익자들도 꽤나 많다. 그리고 도시 근로자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하면 훨씬 많이 법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근속 연수가 10 년이 안 돼요. 우리가 웬만큼 좋은 직장, 진짜 공무원 빼고 일반적인 사기업에 좋은 직장 가도 한 10년 중후반, 20년 이상 재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만이 15년 이상을 가고 평균이 12년 정도예요. 11 년, 12 년. 자, 그러면 직장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악착같이 해 가지고 직장 괜찮은 데 들어가도 한 10 년이면 절반은 다 날아가고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퇴직금 받고 나오겠지만 걔들이 결국은 이제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가야죠. 요즘에 전직은 안 되니까. 그래서 자영업 시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 5년 내에 폐업률이 절반이 넘죠. 70% 정도죠. 그거 망해버리는 거야. 퇴직금 가지고 창업했다가 다 망해버리고 돈 날리고. 그래서 네, 인생 이제 나락으로 가시는 분들 많죠. 뭐 굳이 테크로 본다면 어 대학교 졸업하고 그 젊은 시절에 택시하는 게 뭐 인식상으로 그러면 뭐 기업을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10년 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퇴직금 최대한 받고 나와. 그 상태에서 한 40 중후반 그 정도에서 돈 받고 나와서 나머지는 다 저축 모아 놓고 그다음 택시만 딱 사고 그걸로 이제 크게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두 번째 직장으로서 미래에 길게 가는 것에서 괜찮다 인생에서는 절대 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나와 가지고 창업을 해 버린다? 그럼 돈 다 날리는 거죠. 그리고 네, 마음이 있다면 저는 20대 30 대가 뭐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든 아니면 악착같이 대출을 받아서든 개인 택시해도 저는 괜찮다. 오히려 그 젊을 때 진짜 막 며칠씩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그때 체력으로 개인 택시를 해 보면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저도 이제 뭐 그 정도 때 택시를 한 건 아니니까. 그 젊은 애들이 PC방에서 잠을 안 자고 게임하는 대신에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택시를 하면 얼마를 벌까? 어마어마하게 벌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절대 택시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 연막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도시 근로자가 연봉을 1억 찍어도 실수령액이 680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1억 억이라고 해서 뭐 한 7-8천 이상 쥐고 가냐?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만약에 개인 택시로 1억 찍으면 뗄 거 빼고 뭐 한 7,500 정도는 가져가겠죠. 물론 이제 결국 우리도 퇴직금하고 뭐 이렇게 다 감안해서 빼면 똑같긴 하겠지만 적어도 괜찮게 번다라는 겁니다, 노력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지방의 택시 서울의 택시는 매출이 괜찮고 그러니까 서울의 택시가 자꾸 가격 번호판이 오르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서울 택시가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조합이 그 면허를 중간에서 양도를 개입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시장에서 돌아가다 보니깐 굉장히 네, 가격이 상승이 덜하죠. 반면에 이제 이미 그 택시 자체가 적은 지역들, 지방의 작은 도시나 뭐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조합이 많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조합이 개입을 해 버리면 보통 기사님들이 많이 기다려요, 양도할 때까지. 조급하게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어느 정도 돈 줘 놓고 뭐 계약금 쪼나 뭔가를 해서 줘 놓고 잡아 놓고 여유 있게. 근데 조합은 어떤 게 목적이에요? 꾸준하게 가격이 유지가 되고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보통 잡죠. 설마 조합이 번호판 가격이 내려가는 쪽으로 잡겠습니까? 그러니깐 경기도 쪽이나 지방에 가면 번호판 가격이 훨씬 높은 거예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번호판 가격 대비로 보면 서울이 훨씬 괜찮아요. 가장 괜찮죠. 이게 막 7,000, 8,000 그때는 진짜 개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이미 네, 경기도권에 뭐 1억 초중반 넘어가는 곳들이 많았는데 그때 서울 번호판 가격은 개꿀이었죠. 매출 대비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그 싼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조합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격을 좀 낮춰야지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상 입장에서는 사실
번호판 가격이 낮아서 많이 거래되는 게 좋아요. 그냥 매매해서 돈을 버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매매상은 번호판 가격이 높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조합은 번호판 가격이 높아져야지 조합원들에게 표를 받고, 만약에 선거에서 공약을 그렇게 내가 번호판 가격 올리겠다. 퇴직금조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겠다. 만들면 당연히 번호판 가격 올리는 쪽으로 주장하는 그 이사장 후보나 그런 사람들이 표를 받겠죠. 마찬가지로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올라가면 한몫지니까 좋고. 그래서 조합이 개입해서 양도 양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가격이 꾸준하게 다 올라요.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번호판 가격이 높은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매매상이나 그 택시 중고상의 영향력이 적고, 반면에 조합의 양도 양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저기 지방으로 가면 말도 안 되게 비싼 지역이 있죠. 그런 데가 왜 그렇겠어요? 나오는 번호판은 적은데 조합에서 잡아놓고 안 팔아? 아이고 이거 2억 줘. 2억 아니면 안 팔아. 기사님 아직 안 팔렸나 물어보면 조금 기사님 좀 기다리세요. 뭐 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요거 좀 미리 필요하시면 요것도 얼마 주고 어차피 그거 나중에 다 정리를 하니까. 그래 놓고 번호판은 계속 잡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사는 사람이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무한대로 계속 그 사람들도 5년씩 버티고 안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파는 사람이야 뭐 이게 1개월 뒤에 팔든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팔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는 사람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유효한 자격이 영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1년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교육받는 것도 똑같아졌죠. 1년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인 회사 택시 하다가도 나와서 1년 안에 사야 돼요. 1년 공백 생겨버리면 기존에 그 경력이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사람들은 안달이나, 반면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그중에서 조합이 개입해서 좀 기다리시면 다 팔려나갑니다라고 계속 진정시키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계속 높이 거래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매매상들만 있으면, 매매상은 뭐야? 파는 사람한테도 그냥 요 한 9천만 원에 살려고 하는데 선생님 9,300 부르는데 그럼 조금 맞춰서 한 9,100, 9,050에 합시다. 왜? 거래만 이루어지면 매매상은 돈을 버니까. 그래서 기존까지 서울이 사실은 번호판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았던 거고, 매매상 때문에 이제는 번호판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조합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약간 힘대결이 있었죠. 근데 힘대결에서 어느 지방, 여러분들이 서울 제외하고 어느 경기권이나 지방의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 관련 봐보십시오. 조합을 이긴 곳이 없어요. 조합을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 기사들은 다 조합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합이 이겨버리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점점 매매상은 줄어들고 감소하고, 매매상 거쳐서 거래 이루어지는 곳들은 적어지는 거죠. 그럼 매매상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도 조합 통한 거래가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면 매매상들이 많이 망할 겁니다. 번호판 매매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이제 중고상사 많이 있는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번호판 그 택시 작업하면서 거래해주는 그런 곳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곳들은 이제 적어도 번호판 거래에서 수익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나마 택시 작업하는 쪽은 다른 쪽에서도 수익을 좀 내는데, 순수하게 번호판만 거래해주는 업체들도 저기 중고상에 보면 많이 있죠. 그런 곳은 이제 못 버티겠죠. 망하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이 많이 망하면 망할수록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거래만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반면에 조합 중심 혹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매매상들만 있으면서 가격은 꾸준히 날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 번호판 가격은 언제든지 아직도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팔고 떠났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래는 굉장히 밝다. 지금 가격을 쉽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제대로 서울이 평가받으면 지금 너무 그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살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 물론 변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죠. 정부가 5년 내 제한되어 있는 양도에서 5년 묶여 있는 걸 이를테면 1년, 2년 미만으로 풀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1, 2년 만에 팔 수 있네? 그러면 더 부담 없이 오히려 사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5년 묶이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1년 만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파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부담 없이 팔 수 있으니까 1년만 하고 아니다 싶으면 팔아버려도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풀린다고 해서 가격이 폭락한다? 그건 모르는 거죠. 적어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 번호판 1억, 지금이 1억 1,500까지 들었는데 이것도 저는 저평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다만 이제 그러면 매출 대비 서울은 그런데 지방은 어떨까? 자, 이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김제예요, 김제. 자, 전북 김제. 인구가 전체 보시면 8만 명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 택시가 전체가 오른쪽이 개인 택시인 것 같아요. 274대 개인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56대 회사 택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전체 택시가 330대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8만 명 지역인데 택시가 33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330대 중에서 이게 최근에 계속 이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 콜택시예요. 자, 행복 콜택시가 뭐냐? 버스 승강장 기준으로 해서 400m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통 취약 마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이용하는 노인들이나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출근 시간부터 오후 5시 퇴근 정도까지 해서 마을 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그 다음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면 1,000원밖에 안 내요. 말이 안 되죠. 택시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을 공적인 세금으로 예산이 마련되고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이 정책을 왜 하냐?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42명 기사님을 뽑았는데, 자, 김제시의 전체 택시가 330대예요. 그 중에서 개인 택시가 270명 중에서 42명이니까 이 역할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이 공적 역할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데 지하철 놓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철도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나마 유지되는 대중교통 편이 버스였어요. 근데 그 버스조차도 이미 인구가 8만 명인 지역이에요. 그러면 8만 명인 지역에서 그 버스를 유지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죠. 아니,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권조차도 사실은 돈이 안 되는 버스 노선은 계속 줄기도 하고 조정이 있어요. 근데 저런 인구 8만 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또 그런 지역이 얼마나 땅은 넓습니까? 그런 곳에서 버스는 돈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세금으로 때려 부어서 유지하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인구 감소하면서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퍼부어도. 자, 결국 여기에서 뭐가 역할을 하냐면 바로 택시예요. 버스처럼 고정되어 있는 노선이 손님 있든 없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건 효율이 낮죠. 반면에 왜냐하면 노인일수록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원 내면 마을 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원 내면 그 읍내까지 태워주는 거고. 이런 이유가 그런 지자체는 노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줄어요. 시민들이. 그 이동 거리가 줄면 그분들이 그래도 어디 읍내 나가고 시내 나가고 돈 써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읍내를 일반적인 일을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동은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이 시간이 갈수록 버스 편이 줄고 아니면 버스 노선이 없어져서 불편해져요. 근데 이런 분이 또 나이가 있으니까 운전을 못 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동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국가고 지자체면 적어도 보편적인 이동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보장의 성격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택시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수십 명 기사님을 뽑아놓고 그분들은 손님들이 그렇게 부르면 전화로 주로 하겠죠. 그 어르신들이 카카오를 잘 쓰지는 못하실 테고. 그럼 전화로 어느 동네에 여기에 김제 1번 동네에 마을 회관에서 어디 시내 가시는 읍내 가시는 손님 한 명 노인 한 분 계십니다. 와주세요. 그러면 택시가 가는 거야. 번호에 순서대로 해서. 그럼 가고 손님 모셔드리고 손님한테는 1,000원을 받고
그건 이제 다 기록이 남겠죠. 기록이 남으면 그걸 나중에 따로 비용을 청구해서 세금으로 나머지는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우리 택시가 어떻게 되냐. 지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공적인 대중교통망, 마치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공적인 대중교통망으로의 역할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택시의 미래는 절대 어둡지 않아요. 대도시권에서는 뭐 내가 노력하면 돈을 벌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시에서는 사실상 지하철 버스 역할로 대중교통망으로서 역할이 점점 커져가요. 물론 뭐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매출이 막 악착같이 노력해서 올리기에는 점점 좀 힘들어지긴 하겠죠. 일반 손님이 줄어드니까, 뭐 시내 읍내 같은 데가. 그럼에도 택시 자체가 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오히려 역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하니, 뭐 나중에 뭐 할 일 없을 때 한다더니 뭐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이미지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뭐 근로자로서도 평생 연봉 1억 못 찍고 은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는 내가 이번 달에는 조금 무리하고 코피 흘리더라도 한 달 1억 한번 찍어 보겠다 싶으면 찍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달 그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목숨을 까먹으면서 하는 거지만 연봉도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없어지는 지역에서도 공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또 유지가 되고. 그래서 개인 택시는 절대 미래가 어둡지 않다.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해도 된다.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택시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분들이죠. 네, 자율주행은 나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택시에서는. 왜? 수조를 처발른, 미국에서 이미 뭐 수조 원대의 비용을 연구개발해서 무인택시 돌리다가 접었잖아요. 접은 사업자도 있어요. 왜 접었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버, 리프트, 미국에서 택시처럼 돌아가는 그 우버, 리프트의 매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인주행 택시라고 해서 손님을 다 쓸어 담아서 막 차 하나에 한 10,000명씩 태우고 그 사람들에게 한 100만 원씩 받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인주행 택시가 실현되더라도 걔들이 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손님이에요. 합성이 당연히 안 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끽해봤자 돈이 얼마예요? 딱 일정 그 요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보면 무인택시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돈 벌 것 같지만, 막상 걔들이 기술이 다 개발돼도 실제 현실의 택시 바닥으로 들어오면 걔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기본요금 4,800원에 손님한테 욕먹어가면서 취객도 태워가고 가끔씩 이제 구토 손님도 있는, 그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인 택시가. 네. 그러면 그게 사업성 모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올리는 용도로 무인 택시 뭐 계속 얘기하지, 실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인 택시. 그리고 우리 이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우리 기사들은 알죠. 근데 택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택시에 대한 이런저런, 저 4일 남았어요. 기뻐해 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에 차 나오고 목요일이나 작업을 하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운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얘기 드리면, 양수하시는 분들 연휴 끼어 있는 연휴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이나 연말이나 긴 연휴 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공무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허가 나오는데 그 근무일 기준으로 15일까지거든요, 업무 처리가. 근데 보통 보니까 한 10일에서 11일 만에 처리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별일 없으면 한 2주 하고 한 3주째 첫날 혹은 2주째 마지막 날, 그 정도의 처리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3주째 첫날에 나오고 그다음 3-4일 차 작업을 하고 뭐 서류 작업하고 다 하면 한 2주 하고 중후반, 그러니까 3주에서 한 하루 이틀 건물 기준으로 딱 그 정도면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양수할 때. 근데 이게 연휴가 끼어 버리면 인허가가 늦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길어져요, 시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수하시는 분들은 인허가 기간을 피해서 하십시오. 저도 지금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네요. 여튼 다음 주 중후반쯤이면 이제 저도 시작을 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